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남들보다 2배 이상 돈이 빨리 모이는 기적의 돈 관리법, 맞벌이 부자들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맞벌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들 막 맡기고 일하고, 막 아이들 아픈데 막 발 동동거리고, 요즘 같은 때는 애들 학교도 안 가죠. 정말 맞벌이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맞벌이라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된 맞벌이가 있고, 그렇지 않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맞벌이가 있습니다. 그 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책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됐어요.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주택이나 자녀 교육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상태에서 현재 준비가 된 것만으로 당장 은퇴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이 시대의 맞벌이 부자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자녀 교육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애들 아직 키우려면 시간이 많이 있죠. 당장 은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맞벌이의 이제 최종 목표가 이런 목표들이 있다고 해요. 소득이 외벌이의 2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산 증가 속도가 2배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혼자 벌어서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면서 요즘 정말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죠. 예산에 따라서 소비를 하게 될 때는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됩니다. 내가 한 달에 60만 원으로 시장을 볼 거야 라고 하면 하루에 2만 원 이상을 사지 않게 되죠. 하지만 싸다, 할인이다,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 이런 게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코스트코 같은 데를 가거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데 대용량 할인점을 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죠. 인터넷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사려고 들어갔는데 3만 원 이상 사면 배송비가 무료네, 5만 원 이상 사면 무료네 라고 하면서 점점 많은 소비를 하게 됩니다. 진짜 맞벌이 부자들은요, 언젠가 멀지 않은 미래에 외벌이가 될 상황까지 계산을 한대요. 지금 우리 부부가 일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부인이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외벌이처럼 소비하고 외벌이처럼 저축한다고 해요. 매달 한 사람의 추가 소득이 들어오지만 모두 저축한다고 합니다. 제가 맞벌이였을 때, 그러니까 아기 낳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남편이랑 둘이 벌었잖아요. 그때 정말 한 사람 월급을 다 저축을 했었거든요. 더 저축했죠. 예, 돈 거의 안 썼죠, 그때. 근데요, 사람들은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대요. 남이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예쁜 옷 입고 영화 보면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바로 소비 평준화라고 해요. 돈이 많은 사람조차도 돈이 더 많은 사람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대요.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들 간의 정보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왕족이 어떻게 사는지, 유럽에선 어떻게 사는지, 부자는 어떤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부자들이 어떻게 살고, 어느 집에 사는지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유튜브만 봐도 수십억짜리 우리가 집 내부를 볼 수 있고요. SNS만 봐도 부자들이 뭘 먹고 뭘 즐기는지, 어디에 여행 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부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맛집, 예쁜 옷 등등을 계속 보면서 이 정도는 쓰고 살아야 해. 나도 열심히 살았잖아. 나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의 평준화에 빠지게 됩니다. 1000만 관객 영화다라고 하면 마치 다 봐야 될 것처럼.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1000만 명이 보든 2000만 명이 봤든 나랑 상관이 없죠. 자, 어떤 가정은요, 월 소득이 300만 원이 외벌이 가정입니다. 생활비로 200만 원을 쓰고 100만 원을 저축을 했어요. 그런데 만일 맞벌이가 되어서 소득이 2배로 늘어났다면, 300이 아니라 600을 벌게 됐다면, 평소에 200만 원 쓰던 생활 습관에서 100을 더 쓰고요. 그럼 300만 원 총 쓰게 되겠죠? 그래도 나머지 3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축 증가 효과가 외벌이 때보다 무려 3배로 늘어난다고 해요. 외벌이 때는 100만 원 저축했는데 맞벌이 하면서 300을 저축하면서 3배로 저축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맞벌이 가정에서는 생각보다 높은 저축률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소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에 딱 한 번뿐인데 시계 하나만큼은 좋은 것으로 가족이 타는 건데 차 하나만큼 안전해야지. 아기를 위해서야.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은 평생 딱 한 번이잖아. 라고 합니다. 이런 소비의 유혹이 과잉 소비를 부추깁니다. 나의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그냥 따라가는 것을 모방 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졌다. 혹은 내 사업이 잘 안 된다. 우리 회사가 어려워서 수입이 안 들어온다. 이런 일이 생겨도 같은 속도로 지출이 줄어들지 않아 오히려 경기 후퇴 속도를 더디게 한다고 해요. 그죠. 소비주는 한 번 올리면 내리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때는요, 이런 마음이 있대요. 7만 원어치를 더 사서 30만 원 채우면 15,000원짜리 상품권을 받겠구나 해서 상품권을 30만 원에는 얼마, 50만 원이면 얼마, 100만 원 얼마 그걸 받으려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쓰게 됩니다. 이런 할인의 유혹에 걸려들지 말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월급이 1,000만 원인 가정은요, 월급이 500만 원인 가정에 비해 이미 자녀의 교육비나 기타 생활비로 2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높아진 소득으로 인해서 은퇴를 했을 때 체감하는 맞벌이의 부족 자금은 외벌이에 비해서 훨씬 크대요. 돈을 많이 벌수록 많이 쓰고 살았기 때문에 은퇴를 했을 때 너무 힘든 거죠. 그 소득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맞벌이는 소득 절벽에 더 가파르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500만 원 쓰던 사람이 수입이 빵원이 되면은 힘들겠죠. 반대로 200만 원 쓰던 사람은 수입이 좀 줄어도 조금만 줄이면은 살 수 있겠죠. 자, 맞벌이 부부들에 대해서 재무 상담을 많이 해보면 이들은 크게 3가지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소득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두 번째, 소득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세 번째, 소비는 앞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에이, 그까짓 거 내가 맘만 먹으면 돈 아낄 수 있지. 아유, 저축할 수 있지.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이 3가지 다 쉬운가요? 소득이 계속 지속되고, 소득이 올라가고, 소비를 줄이는 것. 과연 정말 쉬울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가지를 잘하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자, 맞벌이의 경제 효과. 그럼 맞벌이의 좋은 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소득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승진을 한다거나 같이 돈을 벌면 소득을 많이 일으킬 수 있죠. 두 번째는 소득이 많은 만큼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모은 돈으로 뭘 할 수 있냐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가 증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벌이보다는 맞벌이가 투자를 잘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버는 돈이 일단 많으니까 맘만 먹으면 저축 많이 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외벌이에 비해서 늘어난 자산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해서 더 많은 자산 증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1년에 5천만 원, 1년에 1억 이렇게 저축하는 경우를 저는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으는 사람은 1년에 억씩 모은다는 거예요. 둘이 막 벌고 안 쓰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맞벌이 부자로 진입한 결혼 25년 차에 어떤 분이 이제 이 책의 사례로 나왔습니다. 이분은 엄청나게 저축과 관리를 하고 재테크를 했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대요. 3천만 원이 되기 전까지는 투자하지 마세요. 종잣돈이 모이면 저축을 고민하지 말고 투자를 고민하세요. 아하, 3천만 원 정도 모였을 때부터는 투자를 고민하라. 그녀는 소형 아파트와 상가를 갖고 있다. 몇 해 전에는 경매에 뛰어들어 시세의 절반 이하로 작은 아파트를 사들이는 데도 성공했다. 평소 열심히 저축한 목돈이 정말 필요할 때 실탄이 되어 적절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은 경매로 시세 절반의 아파트를 사는 건 조금 힘듭니다. 너무나 경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렇게 재테크에 눈을 뜨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죠. 점점 그들에게 이제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돈을 못 모으는 맞벌이가 있대요. 바로 맞벌이인데 부부 간의 대화가 없는 경우. 특히 돈에 대해서
소득 정보를 오픈하지 않는 스타일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제가 가계부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가계부를 많이 점검해 봤는데요. 부부 간에 이제 통장을 따로 관리하거나 그런 경우가 정말 돈이 모이지 않았어요. 서로 보너스와 상여는 비밀로 각자 관리하면 책임감 있게 저축을 하지 못하고 각자 관리하는 돈 역시 올바른 저축과 재테크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꾸 나를 위한 소비로 돼요.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큰 성과급이라도 나오게 되면요. 그 돈은 눈먼 돈이라고 해요. 여러분, 꽁돈, 눈먼 돈 어떻게 되나요? 더 빨리 써버리게 되죠.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서로 소득 정보를 전혀 오픈하지 않고 생활비만 각출하는 경우가 이 책에서도 최악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돈을 많이 못 모았어요. 맞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장이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면서 자기야 이 돈 상담해 주시는 분이 그러는데 돈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은 안 된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돈을 빨리빨리 뭉쳐서 막 눈덩이로 굴리셔야 돼요. 돈이 모이지 않아요 라고 하면 배우자 눈치 보면서 돈 관리하고 배우자 눈치 보면서 돈을 쓰게 되면은 새는 돈이 확실히 막힙니다. 저도 뭔가 사야 될 때 남편이 그거 좀 낭비 같은데? 이렇게 한마디 하면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남편이 또 뭘 사려고 할 때 자기야 나는 그거 좀 동의하지 않아 라고 돈을 씀에 있어서도 서로 상의를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절약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이 막 눈덩이처럼 커지면은 이 커지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군데 뭉치면은 부자 되는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어요. 바로 이 소통이 맞벌이 부부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청에서 출발한다고 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해답을 찾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 맞아요. 여러분 저도 돈에 대해서 많이 싸웠고 투자할 때마다 욕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가 뭐 할 때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계속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시키고 또 보상해주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올해가 15년 차 되네요. 네. 처음 달랐던 두 사람의 목표나 꿈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같아진다고 해요. 저는 15년 되니까 이제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목표를 모으고 한 곳에 집중한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동상이몽입니까? 동상동몽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맞벌이 부부 재테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책에서도 아이 낳기 전에 혹은 아이가 초등학교 취학 전에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부분은요, 내일 영상에서 제가 나머지 부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